성공하느라 정작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잊고 있었던 적 있으세요? 당신 맞죠? 박영수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지 않은 듯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3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갑게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 앞에 수백억 자산가였던 남자가 거짓골로 나타났습니다. 순자야, 영치 없지만 나 갈 데가 없어. 일단 들어와요.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봐요. 그 봉투를 열어본 순간 수백억 건설 왕이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세 서울로 올라와 공사판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60이 되던 해에는 수건설 대표가 됐고요. 자산 수백억. 손에서 사라지지 않던 흙먼지만큼 그 숫자는 진짜였습니다. 68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온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생 소처럼 버텨온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음영이 좀 걸립니다.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떨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병원 복도.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 폐암이면 회사 경영은 누가 맡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빛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눈빛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준 42. 수건설 회사 상무입니다. 말끔한 정장, 깔끔한 머리로. 하지만 공사 현장 흙냄새는 평생 맡아본 적 없었습니다. 영수는 민준이 나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 곁에 영수 씨가 없었으니까. 언제나 아버지가 필요할 때 일이 바빴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작은 아들 민재 39.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차렸지만 매달 아버지 법인카드로 밥값을 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예식장이 좀 큰 데라서요. 아버지, 사무실 보증금만 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영수는 매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5의 자신 그리고 웃고 있는 여자. 뒷면에 손글씨 두 글자가 보입니다. 순자. 30년이나 지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아버지였는가? 아니면 그냥 돈이었는가? 다음 날 저녁 식탁.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 한 술 뜨더니 민준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노트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S유건설 지분 51%, 강남구 빌딩 2채, 추정시가 230억, 경기도 토지 3필지, 예금 및 금융자산. 오래 생각한 글씨였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자며 정리한 내용이겠죠. 형이 회사 다닌다고 지분을 더 가져가는 건 아니죠? 아버지,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공평. 내가 10년을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월급 받았잖아. 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그릇이 달그락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런데 자식놈들이 벌써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다. 영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두꺼운 손마디를 타고 흘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40년을 버틴 손. 이 손이 저 두 아들 눈에는 지금 돈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이 손을 보여준 적이 있었나? 공사판 얘기를 어떻게 버텼는지를 무서웠던 날들을 말해준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필요할 때 돈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때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다녀간 다음 주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직접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입원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럼 그 사이에 중요한 계약 건이 있는데 제가 대신 처리해도 될까요? 민주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영수 자신이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어디세요? 저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내일 잠깐 들를게요. 내일 들른다는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옆 병상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셋이 나란히. 아버지, 많이 불편하시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영수의 병상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최영자. 그가 32에 결혼한 여자. 공사판 인근 슈퍼마켓을 혼자 운영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없는 날들을 혼자 버텼습니다. 아내가 처음 쓰러진 건 민재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응급처치를 마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 난에 서명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와줬잖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수는 다음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영수는 부산 현장에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무리하고 출발했습니다. 4시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퇴원하는 날 걸음이 불편한 몸으로 혼자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나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셨군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 계약건 도장은 언제 찍어주실 수 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이른 아침 아무도 없을 시간에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민준의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형, 선수 안 치면 나중에 손해야. 아버지 성격에 어디다 기부라도 하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법무사 데려간 거잖아. 영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삽으로 파낸 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어나던 날 영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재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속에 영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입원. 하루 늦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그 하루 만에 떠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돈으로만 키웠으니까. 저 아이들한테 나는 처음부터 돈이었구나. 사흘 뒤 민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달래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서로 편하다고요. 민준아,
내가 나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내 목 걱정하는 거냐?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안다. 그래서 묻는 거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영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전 재산 처리건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하나. 전 재산 재단 명의로 이전. 둘. 회사 경영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 셋. 두 아들에게 남길 것 문자 한 통. 넷.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고했다. 변호사와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경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 오늘 수고해요.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부도 났다.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민준의 첫 반응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부도 사실 확인 요망. 자산 동결 가능 여부도. 아버지가 사라진 날 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정처 없이 사흘을 떠돌았습니다. 행선지를 정하지 않은 채 종점까지 갔습니다. 내렸습니다.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발이 이끄는 대로 걷다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노란 불빛, 바람에 삐걱거리는 낡은 간판, 반쯤 지워진 글씨. 그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분식.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찌개 끓는 냄새가 차가운 골목 공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영수를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신 맞죠? 박영수 씨. 순자는 씻으라고 했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달걀 하나 파가 송송. 순자는 카운터 뒤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남자가 라면 한 그릇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따뜻하기만 해서. 순자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네요.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다 먹고 나서 순자가 봉투를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안에 뭔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골목 끝 작은 공원. 낡은 벤치에 앉은 영수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통장 3개. 예금주 한순자. 첫 페이지 입금 기록 30년 전 날짜. 입금액 300만 원. 이후 단 한 건의 출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영수 씨,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보내는 값으로 건넨 거잖아요. 나는 그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래도 버리지는 않을게요. 언젠가 당신이 돈 말고 다른 게 필요해질 때 그때 쓸 수 있게.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힘들면 돌아와요. 순자. 3번을 읽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요. 그 한 줄 앞에서 영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8배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30년 전 소인이 찍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당신이 보낸 거예요? 열어봤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영수 씨 잘 지내고 있죠?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을 때 있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순자. 딱 3줄이었습니다.
왜 뜯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뜯으면 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뜯으면 멈춰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기다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순자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응, 그 편지 뜯어봤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30살 때는요. 당신이 잘 됐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짐이었구나. 내 때문에 목 클 뻔했구나. 그게 제일 아팠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살 때는 그냥 미웠어요. 솔직히 왜 나한테 그랬나 싶어서. 순자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넘으니까 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무서웠겠다 싶더라고요. 가난한 채로 사랑하는 게 그 가난이 영영 안 끝날까봐 그 무서움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겠다 싶어서. 영수는 손을 내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맞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난한 채로 사랑하면 그 사랑도 가난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은 건 당신이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판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놔줄 수 있으니까. 놔준다. 영수는 그 말이 한동안 가슴에 걸렸습니다.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그냥 놔준다는 것.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 됐어요.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선언도 없는 밥상을 내미는 것으로 대신한 용서. 열흘 뒤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법무법인으로 와라. 민준과 민재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빼입었습니다. 기대가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정각 2시.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오래 앓다가 나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폈습니다. S유건설 주식 전량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관. 강남 빌딩 2채 경기도 토지 3필지 재단 기금으로 출연. 예금 및 금융자산 전액 장학재단 설립기금. 장학재단 이사장 박순자. 두 아들 상속분 해당 없음. 아버지, 이게 전부예요? 박순자가 누구예요? 이사장을 왜 남이에요? 민준아, 민재야, 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줬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생긴다고. 저희가 언제? 너희가 그동안 한 행동이 그 말이었다. 민준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돈을 먼저 없애야 하더라. 서명하겠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순자가 대체 누구예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버린 사람이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내가 떠날 때 준 돈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썼더라. 그리고 날 기다렸어.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왜 그 사람을 버렸어요? 영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 뭐가요? 가난한 채로 사랑하는 게. 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들에게도 닿는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따가 밥 한번 같이 해요.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닮은 눈이 보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 낡은 2층 건물에 작은 간판이 붙었습니다. 박영수 한순자 장학재단.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무실이 두 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계단을 오르면서 평생 처음으로 출근이 기다려졌습니다. 첫 장학생은 16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삐뚤지만 힘이 있는 자기소개서 글씨. 그 글씨에서 15에 서울로 올라오던 자신을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학교 끝나면 밥도 먹여요. 배고프면 공부가 안 되니까. 내가 하려던 말이에요. 좁은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 웃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순자분식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미 국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순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화 한 번 냈어야 했는데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때 통장 들고 나타나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왜 나한테 그랬냐고. 왜 내가 짐이었냐고. 그 말을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 들을 자격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들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분식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이제 도망 안 가죠? 영수는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봤습니다. 이제야 제자리 찾았어요. 석 달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석회화 흔적이었습니다. 오진이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있잖아요. 그 오진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순자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처음 2달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3달째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영수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밥 먹자. 민재는 반년이 지나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냄새가 뭔지 몰랐어요. 항상 일하러 가고 없었으니까요. 재단에서 일하면 안 돼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일해보고 싶어서요. 영수는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자 씨한테 물어봐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라면 한 그릇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반갑게 읽겠습니다.